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엑스원의 정호지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본격화 시대에 리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접근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었다면 2021년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클라우드가 가속화되고 클라우드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을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살펴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클라우드 혁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미래 혁신, 경쟁 핵심 기술 분야가 모두 다 클라우드에서 시작된다고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구글의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클라우드에서 탑재가 되면서 바로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위성통신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주 관련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데이터 센터를 필요 없이 바로 플랫폼 환경에서 위성통신과 연결되어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퀀텀 컴퓨팅인데요. 양자 컴퓨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고 구축하고 새롭게 칩셋을 구축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상에서 바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3사 모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듯이 클라우드는 이제 더 이상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혁신 그리고 최고의 이노베이션이 탑재된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가속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클라우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워크 프롬 홈이라 그래서 재택근무 시대로 전입을 했는데 원격 근무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도구인 소통과 협업 도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마존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이 결국은 클라우드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워크 프롬 홈이라고 하는 재택근무 기반의 모든 서비스들은 바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 최근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줌이나 슬랙조차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상당히 클라우드 기반에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현재 어떠한 모델로 가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1세대 클라우드 컴퓨팅은 처음에 시작이 스토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스토리지 환경에서 저장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글로벌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였고요. 2세대에는 역시나 서버 컴퓨팅, 가상화 기반의 자동화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적화돼서 우리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이었다면 3세대부터는 이제 플랫폼, 파스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환경에서는 결국은 개발과 운영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들을 서버리스라든지 어떻게 매니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마지막 4세대는 결국 산업, 생태계 플랫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 도메인,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더 이상 클라우드 컴퓨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나아가서 산업, 인더스트리 트랜스포메이션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으로 특화돼서 클라우드가 진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게임 클라우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커머스 클라우드, 그리고 미디어, 다양한 컨텐츠를 스트리밍 해주는 미디어 클라우드,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큰 통신사의 혁신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5G 클라우드,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라고 또 명하는데요. 이러한 클라우드들이 각 산업 인더스트리 대표하는 클라우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산업 생태계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산업 도메인에 있는 메인 서비스들하고 결합되고 융합이 돼서 버티컬한 그런 산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클라우드 기반의 이러한 다양한 산업 서비스 플랫폼 생태계로 가게 되면서 큰 산업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통신사 간의 클라우드 제공자와의 합종 연행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AT&T나 버라이존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보다폰 이런 회사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이제 5G 기반의 엣지 컴퓨팅이나 모바일 엣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이제 협업이 시작이 됐고요. 결국 이런 것이 이제 기존의 통신사망인 5G망과 그리고 기지국, 그리고 그 기지국하고 연결되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이제 밀착이 돼서 엣지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통신사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와 플랫폼, 나아가서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라고 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SK텔레콤, LG플러스 등 다양한 통신사들이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탈통신이라고 그래서 5G 기반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일반 기업, 일반 대기업에서의 클라우드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무엇보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이노베이션, 결국 디지털이 가장 큰 핵심 동인이었는데요. 그래서 디지털이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이고, 결국 디지털은 클라우드로만 only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머신러닝,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에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부분의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레거시, 특히 기존의 온프레미스나 기존에 있는 시스템 인프라도 당분간은 현재를 유지하지만 결국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이 공존하면서 하이브리드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경우도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도 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단일 사업자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사업부와 플랫폼별 멀티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고 도입을 하게 되는, 결국은 전략적인 선택과 비즈니스 협업과 다양한 부분을 파트너십까지 고려를 해서 결국 멀티 클라우드 체계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는 주요 기업들의 가장 큰 동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는데요.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어떤 부분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당연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인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그리고 IT 민첩성이라고 하는 IT 애자일, 즉 애자일한 환경, 그 밖에 모빌리티, 사물 인터넷,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결국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갖게 됐고요. 결국 이러한 환경에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과의 연계 또는 데이터와의 서비스를 같이 융복합하거나 통합했을 때 결국 클라우드로 유관 시스템들까지도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갔던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한 82%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지금 현재 클라우드는 어디로 가고 있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고 있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냐?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환경과 어떻게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 같이 가도기적으로 겹쳐져 있거나 중복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90% 이상이 몇 개의 퍼블릭 클라우드와 레거시 플랫폼이 혼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전망가들은 2025년까지 IT 인프라 지출의 60%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할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속도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점점 더 빨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되느냐, 프라이빗이냐, 온프레미스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초기에 클라우드 도입을 했을 때는 기업들이 직접 가상화 기반의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먼저 클라우드 도입 이전에 가상화를 통해서 IDC 센터를 최적화한다거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데이터 센터를 고도화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단 내부의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등장하면서 서비스 혁신과 신기술을 통해 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전략에 대한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후에 퍼블릭 클라우드가 도입이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다양한 클라우드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클라우드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 변화가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비즈니스 전략이 가장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온프레미스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전략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그런 서비스들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까지도 제공하는, 그래서 결국은 경쟁사 간의 그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어서 결국 앞으로의 시장은 퍼블릭 클라우드 중심이면서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프로젝트가 대부분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도 결국은 앞으로 잘 나가는 기업과 계속 생존하고 혁신하는 기업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더 많은 매출과 순이익을 이뤘던 걸 사실입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나이키나 월마트, 월트 디즈니, 스타벅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기업임에도 더 많은 상승과 기업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러한 회사들의 가장 공통적인 큰 특징은 첫 번째는 트랜스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기업들도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무엇보다도 코로나 환경에서 디지털 온리 또는 디지털로 완전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됐고요. 결국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를 리딩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전통적 산업에서의 선도주자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과 기업 가치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러한 기업들만 지금 있지는 않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 상위 랭킹 기업들을 뽑았었습니다. 15대 대기업 정도 되는데요. 아마 아마존 웹 서비스 10억 달러 이상의 고객 리스트에 있는 상위 기업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삼성, 미국의 통신, 인터넷 서비스는 AOL,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BMW, 그리고 방송 서비스 회사인 컴캐스트처럼 이런 회사들이 주로 상위권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밖에 지멘스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릭, 존슨앤존슨, 히타치, 소니, 그 글로벌 강자들은 이미 앞터더 클라우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도입하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바이오 신약 제조 제약사들 경우, 파이자 같은 경우, 노바티스 같은 경우도 포함될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클라우드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빨리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산업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할 것이냐, 이 경쟁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전환을 왜 이렇게 빨리 가속화해서 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업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단순히 IT 인프라를 클라우드에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실험에 투자하는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우리 업의 본질이 결국은 IT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그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그런 IT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업무를 과감하게 없애고요. 그리고 선행 투자 예산을 유연한 변동 비용으로 바꾼다든지, 더 이상 IT 자원 운영 가용 계획을 추측 예상하지 않고 이용한 만큼 지불하는 그런 클라우드의 강점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업의 핵심에 중점과 주력을 다하는 겁니다. 인프라에 소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기존 서비스나 인프라 운영을 최소화하고 신규 비즈니스 계획에 좀 더 실행을 많이 하고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IT 자원과 노력을 비즈니스 혁신에 투자 및 실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한 그런 혁신 체계와 그리고 위험은 최소화하는, 즉 투자에 대한 실패와 위험은 최소화하는 겁니다. 즉 인프라에 소모되는 시간도 최소화하고요. 기존 서비스나 인프라 운영도 최소화하면서 신규 비즈니스 계획 실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IT 자원과 노력을 비즈니스 혁신에만 투자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도입의 전략의 필요성이 이제 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클라우드를 단순히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그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가 탄력적인 자원, 그리고 유연한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민첩성, 확장성, 접근성,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장점들이 클라우드의 장점이지만 한편으로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 될 수 있는, 즉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다양한 시행착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자원이 갑자기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시스템 복잡성이 더 확대된다든지, 규정이나 보안에 대한 위협은 더 늘어난다든지, 결국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클라우드 도입 전에 기준을 만든다든지 정책과 전략이 수립이 우선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목적과 방향,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최근 들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한 번에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두고 어떻게 보면 투자 비용에 대한 부분, 변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술 혁신에 대한 수준과 단계에 대한 부분을 보고 쉽고 빠르게 가능한 데서만 우선 먼저 추진한다든지 그 단계에 따라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렵고 힘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그 마지막 단계에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단계를 먼저 고려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목표로 하는 IT 전략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단일 환경, 심플한 환경보다는 복잡해지는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하고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더 하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클라우드에다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의 최적화, 클라우드의 맞춤화, 그리고 클라우드의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그런 아키텍처 서비스 방식으로 완전히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전략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클라우드 도입 전략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전환하는 클라우드 도입 시나리오나 추진 전략에 대한 그래서 순수 도입과 전환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제공하는 업체 그 CSP라고 하는 클라우드 회사들의 전략을 따져보고 그 회사들의 특장점이나 계약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의 전략적 파트너십 등 비즈니스 전략을 고려한 전략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전략입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거의 분기 또는 3개월 단위로 결국은 분기에서 반기 단위로 거의 되게 빠르게 기술이 업데이트라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하다가는 새로운 기술 따라잡지 못하고 예전 기술이나 현재 기술에 종속되거나 거기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기술 변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CSP에 대한 락인이나 기술 중립에 대한 전략도 중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술 전략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런 클라우드 역량을 확보하고 어떠한 조직으로 그리고 어떠한 인력과 조직 체계로 가져가야 되는지 역량과 조직에 대한 전략.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에 대한 거버넌스 전략입니다. 즉 클라우드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최적화해서 비용이라든지 보안 이슈라든지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5개의 도입 유형 전략이 최근 들어서 각 기업들마다 급부상하고 있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클라우드 전환 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유형으로 멈춰져 있는 건 아니고요. 초기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2009년, 2014년은 클라우드 도입 효과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즉 기존 IDC, 기존 온프레미스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하면 추가 확장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 부분적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었던 거고요. 2015년 들어서 그리고 최근 2018년까지는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이유로 디지털 네이티브 또는 디지털 퍼스트에 대한 이유로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이 화두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하느냐 단순히 클라우드를 이관하고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고요. 결국 이런 것도 클라우드에 대한 유형에서 결국 전환 유형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는 아주 시작 단계에서는 그냥 단순히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인프라와 현재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클라우드에 옮기는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매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을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대단위로 전환하는 그래서 매스 마이그레이션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재구축, 재개발 또는 리팩터, 리플랫폼이라는 용어로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클라우드 전환 전략은 단순히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빠르고 그리고 최적화하면서 그리고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런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가 트랜스포메이션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전에 대량의 이관을 하는 그대로 옮기는 것은 단기간에 변화 없이 그렇지만 클라우드 비용과 클라우드에 대한 혜택의 일부분만 누리는 것이었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현대화하면서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변화는 더 크더라도 그래도 최적화해서 가는 것이 결국 비용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나 아키텍처, 구조 모든 것이 다 트랜스폼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클라우드에 대한 근본적인 이점과 핵심을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아키텍처 전략도 결국은 가장 전략 중에서 또 핵심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이관상에서 그러면 결국은 기존 플랫폼이나 앞으로 해야 되는 아키텍처가 영향을 받고 변화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리프트 앤 시프트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리플랫폼 또는 리팩터 이런 것처럼 큰 변화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클라우드로 최적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나오고 있는 이제 파스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스 환경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키텍처의 변화는 불가피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최적화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가속화하고 더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애자일, 데브옵스, CI/CD 등 같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클라우드하고 잘 연결이 돼서 아키텍처와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운영이나 관리, 거버넌스에서도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특히 클라우드 제공하는 회사의 아키텍처 환경에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따져보고 고려해야 되는지, 그래서 멀티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아키텍처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중요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요. 기존 레가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리호스트라고 하죠. 이건 결국은 인프라에 대한 비용 절감,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에 대한 것들은 변화는 최소화돼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리플랫폼은요, 웹이나 와스 환경을 바꾼다거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변화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는 작지 않은 작업이죠. 마지막으로 아예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서버리스라든지 매니지 서비스라든지 또는 쿠버네티스 환경, 플랫폼 파스 환경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는 완전히 재개발이 들어가야 되고 새로 신규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클라우드를 쓰면서 가장 또 민감하게 생각하는 비용에 또 영향이 됩니다. 단순히 이아스 기반으로 그대로 리프트 앤 시프트 하는 비용 절감과 파스 환경으로 전환했을 때,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완전히 전환했을 때의 비용 환경의 절감 효과는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키텍처 하느냐에 따라서도 비용의 절감 효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결국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선택과 그리고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클라우드에서 가장 핵심으로 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얘기했던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나 데브옵스, CI/CD, 컨테이너 환경, 이런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와 함께 같이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거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와 함께 같이 가면서 좀 더 중요해진 역할을 하게 됐고요. 결국은 클라우드가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본질적인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나 데브옵스, CI/CD, 컨테이너 같은 이런 것들과 만나게 되면서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아키텍처 전략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멀티 클라우드,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또는 국내의 네이버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다양한 클라우드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에 있었던 우리 기존 레가시 데이터 센터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통합 또는 연계, 그리고 각각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멀티로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가 최근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크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에 대한 부분도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왜 필요하냐? 첫 번째는 모듈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듈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대체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신규 시스템이 같이 동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기술에 대한 개발 랭귀지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어느 하나의 표준으로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운영 환경으로 배포할 수 있는,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는 바로 이런 모든 조건들을 이제
가져가게 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와 결합이 됐던 거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존의 아키텍처가 모놀리크라고 하는 하나의 통, 즉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그리고 PC 시대로 오면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그리고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로 오면서 3T 환경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웹 서버, 앱 서버, 데이터베이스 환경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레스라고 해서 결국은 디바이스 브라우저와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의 다양한 서비스의 서버레스 환경에서 결합되는 서비스 환경까지도 이제 진행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러한 서버레스 아키텍처,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가장 큰 효과는 점점 더 플랫폼의 활용도가 늘어나면 비용이 증가돼야 되는데 그만큼 절감되는 비용 절감 효과도 서버레스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와 서버레스 아키텍처의 가장 큰 핵심의 방향은 클라우드의 효율성, 경제성, 그리고 확장성에 같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를 저희가 비교했을 때 이전에는 우리가 프론트엔드냐 백엔드, 미드웨어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세 단계로 봤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면서는 다 각각의 독립적인 서비스 단위로의 컴포넌트, 그리고 서버레스, 클라이언트 서버레스로서는 그런 다양한 그 서버레스 환경이 클라이언트하고 만들면서 API 기반으로 루즈리 커플드, 그러니까 즉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 형태로 점점 더 진화되고 확대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전략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아키텍처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면서 이 서비스의 구조적 아키텍처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UI나 어플리케이션 부분,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면서는 독립적인 하나의 서비스와 DB와 UI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것들의 복잡성이나 어떻게 보면 관리 요소는 더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을 잘 전환하면서 어느 규모로 마이크로 서비스 할 것이냐, 어떤 영역을 마이크로 서비스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에 클라우드 베이스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사용할 것이냐, 이러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또 중요한 요소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쿠버네티스인데요. 그러니까 즉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한 통합, 어떤 효율적 관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인기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가상화는 OS의 가상화가 되다 보니까 OS 자체의 가상화 부분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OS의 가상화 없이 동일한 OS의 자원을 쓰면서 어플리케이션의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자원을 최적화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컨테이너 방식의 가장 큰 핵심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화, 그 다음에 통합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맞닥뜨려지면서 오히려 더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멀티 클라우드도 쿠버네티스로 가야 된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기준도 쿠버네티스로 가야 된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도 쿠버네티스로 쓰면 된다. 데브옵스 CI/CD 이러한 것들도 다 쿠버네티스에 연동해서 하면 된다. 근데 결국 쿠버네티스로 시작해서 쿠버네티스 끝이 나고 있는데 실제로 쿠버네티스가 모두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쿠버네티스 각광을 받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모든 회사들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서 쿠버네티스로 끝나게 됐던 것인데 실제로 쿠버네티스 환경이 최근 들어서 급부상한 건 맞고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도 쿠버네티스 활용률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오픈소스에서 상용화된 클라우드로 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클라우드 내에서 이러한 포션 또는 이러한 부분이 비율이 지금 증가했던 건 사실인데 실제로 모든 것들을 다 쿠버네티스를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쿠버네티스는 이제 독고 컨테이너 환경을 클러스터링으로 해서 배포나 확장을 자동화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다 쿠버네티스 커버가 되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배포하는 서비스냐? 얼마나 확장과 축소가 일어나고 표준화가 필요한 프로젝트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들은 당연히 쿠버네티스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커머스나 게임이나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것들은 그렇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뭐 ERP라든지 거의 변화가 없거나 배포가 없는 이런 패키지 솔루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하고는 효율성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성 아니면 이제 투자 대비 어떤 효과 이런 부분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을 잘 맞을 수 있는 시나리오와 어떻게 보면 워크로드
이러한 그 플랫폼을 찾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쓸 거냐, 아니면 CSP에서 제공하는 상용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쓸 거냐, 이거에 대한 결정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아키텍처로 갈 거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쿠버네티스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3사 또는 클라우드 회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만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쿠버네티스에 맞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가장 하던데요. 결국 앞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가 나왔다면 다음으로는 데이터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이제 모든 이제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쉽고 빠르게 그래서 추출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이제 데이터 가공까지 하는 건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놔야 되는데 바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의 체계가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원시 데이터를 보관하는 스토리지 저장소로 스토리지에다가 담아놓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구조나 요구사항에 맞게끔 필요할 때까지 가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천 데이터를 각각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맞춰서 가공하는 시스템을 하다 보면 컴퓨팅 자원도 절감이 되고요. 중복되는 스토리지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더 빠른 생산성, 즉 데이터에 대한 엄청난 효율성과 생산성이 이제 같이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데이터 레이크가 지금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하드가 되고 있는 것이 스노우플레이크죠.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회사가 IPO를 하면서 급부상하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는 클라우드 3사에 종속되지 않고 클라우드 3사에 본인들의 데이터 레이크 기반의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파스의 사스 환경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구축형이나 설치형이 아니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매니지 서비스,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거나 완전히 관리형으로 누구나 쉽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서비스로 되어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멀티 클라우드 환경, 즉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데이터 웨어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넘나들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되어 있다라고 급부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결국 데이터에서 왜 이렇게 화두가 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이 결국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그리고 외부 고객들에서 또는 파트너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그리고 새로운 소위 말하는 뭐 IoT라든지 AR, VR, 모바일,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의 이러한 부분들의 그 데이터들이 결국은 데이터로, 플랫폼으로 그런 서비스로 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클라우드에서 가장 급부상하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나 제가 방금 얘기드린 데이터 플랫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개발하는 환경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 그래서 개발과 운영에 대한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온디맨드입니다. 즉 클라우드만 인프라에 대한 필요한 자원, 플랫폼만 쓰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개발하고 활용하시는 우리 개발자들,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리소스조차도 필요와 정말 적정할 때만 사용하게 되는 온디맨드 방식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 클라우드는 특정 지역, 데이터 센터라든지 우리 오피스에 머물질 않잖아요. 클라우드는 우리가 모르는 그 어딘가에 있다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위치도 리모트, 옵사이트, 즉 원격으로 비상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개발 따로 운영 따로, 즉 우리가 개발 프로젝트 하고 나서 운영으로 이관한다든지 또는 운영하면서도 개발팀과 운영팀은 분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세대 개발했을 때의 개발과 운영 이관,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의 개발팀과 운영팀과의 분리, 이 부분이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브옵스, 시스옵스, 그 다음에 뭐 데브섹옵스,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개발 운영 통합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 해외 옵쇼링까지도 또 가고 있죠. 특히 원격으로 비상주로 하는 부분들이 해외 옵쇼까지 확대가 되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은 조직을 탄력화시키고요. 유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게 되는, 그리고 비즈니스가 잘 될 때, 플랫폼의 성장을 할 때 더 큰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
결국 이런 부분이 클라우드와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MSP라고 하는, 즉 클라우드 아웃소싱에서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매니지 서비스 파트너, 매니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니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를 대행해서 운영해 준다든지 아니면 특정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아웃소싱 형태로 어떻게 보면 업무나 프로세스나 그리고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을 대행해 줬는데 결국 아웃소싱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가 포함이 되고 자동화가 RPA라든지 오토메이션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 어떻게 보면 리소스를 더 최적화시키면서 비용은 더 절감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결국 아웃소싱 그런 트렌드와 함께 클라우드가 이제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MSP도 즉 매니지 서비스 파트너도 2.0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단일 클라우드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체계고 클라우드에 좀 더 스페시픽한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나 그 다음에 코어 플랫폼, 즉 플랫폼에 대한 아웃소싱, 그리고 IP 베이스드 프레임워크나 데이터 아널리틱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리고 각각 인더스트리 플랫폼, 즉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솔루션들, 그리고 실제로 리얼타임과 좀 더 인사이트 있는 그런 통합 운영 관리.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IT 아웃소싱 트렌드하고 맞물리면서 클라우드의 매니지 서비스도 가장 급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 어떻게 보면 MSP라든지 IT 아웃소싱이 클라우드랑 아키텍처랑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것은 여기까지인데 결국은 핵심은 클라우드는 지금도 진화하고 혁신하고 있고요. 우리의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더 잘 활용하고 더 빠르게 도입하고 검토하고 실험하면서 채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스케일업, 즉 성공했을 때는 빠르게 스케일업을 하고 이게 실패가 했을 땐 또 빠르게 보완해서 빠르게 개선한 다음에 아니면 아예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누가 더 잘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잘 활용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제 더 이상 고민을 해야 될, 그리고 클라우드는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이제는 바로 빨리 활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그것들을 잘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고민들을 더 빠르게 해결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